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항우 본기 첫 시간으로 항량이 회계 지역에서 초나라를 재건하고 북쪽으로 진격해서 옛 제나라 지역까지 진출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항량이 죽음을 맞게 되는 정도 전투와 항우가 대승을 이뤄내는 거룩 전투, 그리고 항우가 신안 지역에서 진나라 병사를 생매장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에서부터 북진해서 올라오게 된 항량은 설이라는 땅 지역에서 수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자, 이 시점에 제나라 지역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 전담열전이라는 영상을 올려놓았는데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제나라에 대한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럼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나라 역시 진나라 말기에 혼란기를 틈타서 제나라의 왕족 중에 한 사람인 전담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진나라의 장안 장군과 전담이 싸움을 하다가 제나라의 왕이었던 전담이 전사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때 죽은 전담의 사촌 동생 전영이라는 사람이 동아라는 지역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자 제나라의 백성들은 또다시 왕을 추대하는데 이번에는 전가라는 사람을 제나라의 왕으로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전가는 자기의 친인척 중에서 전각이라는 사람을 상국으로 세우고 전간이라는 사람을 장수로 임명을 합니다. 동아로 도망가게 된 전영은 진나라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니까 그 당시 항량의 초나라 군대를 불러들여 가지고 초나라와 전영이 함께 연합을 해서 진나라와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항량은 전영을 도와서 동아라는 지역을 지켜줍니다. 자, 항량의 도움으로 기세가 다시 살아나게 된 전영이 이번에는 자기의 군사를 이끌고 사촌형 전담의 자리를 차지한 제나라의 왕 전가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전가는 항량이 있는 초나라 땅으로 달아나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국이었던 전각은 조나라 땅으로 달아납니다. 또 하나 상장군 전가는 이미 자기의 제나라 군대를 이끌고 조나라를 지원하겠다고 출정한 상태라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조나라에 머물고 맙니다. 이와 같이 전가 그리고 전간을 물리친 전영은 자기 사촌형이었던 전담의 아들 전부를 제나라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제나라의 왕이 여러 번 바뀌면서 같은 전 시간에 내분이 일어나게 된 거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량은 동아라는 지역에서 진나라를 공격했다가 다시 도망가게 되는 진나라의 군대를 뒤를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영에게 자기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함께 제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진격하자고 이렇게 재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항량의 도움을 동아에서 받았던 전영이 응당 항량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항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나라 땅으로 도망간 전가와 조나라 땅으로 도망간 전각 그리고 전간을 죽여갖고 나한테 보내준다면 제가 제나라 군사들을 동원해서 당신 항량의 뒤를 따르겠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항량이 전영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니 전가가 그래도 제나라의 왕의 신분이었던 사람인데 지금 처지가 어렵게 되어 나한테 몸을 의탁하려고 왔는데 내가 차마 그런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가를 죽여서 목을 전영에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조나라로 도망가 있던 전각과 전간 역시 조나라에서는 제나라의 전영에게 흥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제나라의 전영은 나름대로 열이 받아서 초나라를 돕기 위해서 군사를 항량에게 보내지 않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제나라의 전형이 초나라의 항량을 도와서 진나라를 공격할 때 함께 도와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제나라와 초나라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는 그런 단초가 되는 거죠. 만약 이때 제나라의 전형이 초나라의 항량을 지원했었더라면 정도 전투에서 항량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항량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훗날 항우가 진나라를 완전히 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동쪽으로 돌아왔을 때 이 제나라를 토벌하게 되는 그 빌미가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진행하겠습니다. 항량은 패공인 유방과 그리고 항우를 시켜서 별동군을 이끌고 성향성을 함락시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더 나아가서 복양이라는 지역까지 나아가 진나라의 군대를 대파하고 복양성을 점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패공 유방과 항우는 이번에는 다시 정도라는 지역을 공격을 했지만 진나라가 워낙 완강하게 버티니까 그 정도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군사를 돌려서 또 다른 옹구라는 지역으로 나아가서 진나라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승상 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사의 아들이 이 옹구 지역에서 장군으로 와 있었는데 이 유입니다. 유와 싸워서 유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항우는 진나라의 승상의 아들을 목을 벤 거죠. 자, 그런데 항량은 이때 동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서쪽으로 정도를 향해서 옮겨갑니다. 항량은 이때 진나라 군대를 여러 번 이기고 이유까지 목을 베었다라는 그런 승전보를 듣게 되죠. 그래서 항량이 이제 자신만만해져 가지고 진나라 군대 알기를 개밥의 도토리 뭐 이런 식으로 여기면서 약간 교만한 기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자, 잘 나갈 때 우쭐해 가지고 생색내는 사람들 있죠. 바로 항량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항량의 이러한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송이가 항량에게 직접 면전에서 항량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량 장군, 싸움에서 승리 좀 했다고 초나라의 장수들이 자만하고 또 병사들이 게을러지면 다음 싸움에서는 반드시 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진나라 군대 세력이 더 강해지기 전에 장군이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의 말을 전합니다. 하지만 항량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는지 이 송이의 간언을 듣지 않고 오히려 송이 보고 당신 제 나라에 가서 도움 좀 요청하러 갔다 오세요 하면서 제 나라의 사자로 보내버립니다. 제 나라에서는 또 항량을 만나기 위해서 초나라로 제 나라의 사신을 한 사람 또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른군인데 이 송이가 중간에 고른군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이는 제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었고 또 고른군이라는 사람은 초나라를 향해서 오고 있다가 도중에 만나게 된 거죠. 이때 송이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혹시 초나라의 항량을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 나라의 사신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송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나라 사신 보고 항량은 조만간 진나라와 싸우다가 결국은 죽고 말 거니까 차라리 당신 지금 이 발걸음을 좀 늦춰가지고 빨리 걷지 말고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당신도 죽음을 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도 죽기 싫으면 항량을 만나는 것을 좀 늦춰라 이런 말이죠. 자, 그럼 항량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의 병력을 최대한 끌어모은 장안 장군은 정도에서 초나라의 군대를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대패시킵니다. 이때 항량은 장안 장군의 진나라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정도 전투에서 항우가 함께 싸웠더라면 항량이 죽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때 항우는 유방하고 함께
진류라는 지역을 공격하고 있었고, 그나마 이 진리성을 공격을 했지만 함락도 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항우와 유방 두 사람 모두 항량이 진나라의 장안 장군한테 정도에서 대패하고 항량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기가 딱 떨어져 가지고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후퇴할 때 그 장군 중에 여신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여신은 누구냐면 진나라 말기 농민의 반군을 주도했던 진승이의 부하였는데, 진승이 결국은 죽게 되고 나니까 자기 군대를 잇고 이 여신이 초나라 편에 서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신의 부대는 후퇴를 해서 팽성의 동쪽에 주둔을 하게 되고, 항우의 부대 역시 후퇴를 해서 팽성의 서쪽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패공이었던 유방은 좀 더 진나라하고 가까운 탕이라는 지역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자, 항량이 이끌던 초나라의 주력군을 대파한 진나라의 장군 장안은 초나라의 잔병들을 딱 보니까 이제 오합지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초나라를 공격하는 데에서 이제 중심을 벗어나서 이번에는 북쪽에 하수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나라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 조나라에서는 조월이라는 사람이 조나라의 왕으로 있었고, 그 밑에 장군으로는 진여가 있었고, 또 상국에는 장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올려놓은 장이 진여 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조나라는 장안 장군한테 패하게 되자 이 패잔병들을 수습해 가지고 더 북쪽에 있는 거록이라는 지역까지 달아나게 됩니다. 이때 진나라의 장안 장군은 자기의 부장 왕리라는 사람과 섭간이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거록 지역을 포위하고 자기는 남쪽으로 좀 내려와서 군량을 수송하기 위한 용도, 군량 양식 운송로인데요, 용도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조나라의 진여는 자기의 많은 군사들을 거록의 북쪽에 딱 포진해서 주둔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여의 조나라 군대를 하북군이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 시점에 항왕과 항량이 초나라의 왕으로 올려놨던 이 초나라의 회왕은 초나라 주력군이 정도에서 진나라 군대에게 완패하게 되니까 약간 두려워져 가지고 그 당시 우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와서 팽성이라는 곳까지 올라와 몸을 숨기게 됩니다. 이때 진나라와 싸우다가 후퇴했던 여신, 그 다음에 항우, 이 둘을 통합을 해가지고 초나라의 회왕이 자기가 군대를 이제 직접 통솔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탕이라는 지역에서 지키고 있던 유방을 탕군 지역의 태수로 임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방이 탕군의 군사들을 지휘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송이가 사자로 제나라에 가다가 도중에 만나게 된 제나라의 사자 있지 않습니까? 걸음을 천천히 가라고 말을 들었던 고릉군이라는 사람. 이 제나라의 사자 고릉군이 초왕을 접견하게 되고 초왕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초나라를 향해서 오다가 송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송이라는 사람이 항량의 군대가 조만간 진나라의 군대와 싸워서 크게 패할 것이다 라고 예언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초나라는 진나라와 싸움에서 패하게 되고 항량은 전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송이가 아직 싸우기 전인데도 그런 승패를 미리 예견해가지고 맞췄으니 제가 볼 때 송이야말로 군대 일에 대해서는 대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회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초회왕이 송이를 불러가지고 군대 운영에 대한 일을 대충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송이 이야기를 딱 듣더니 아주 기뻐하면서 송이를 최고의 장군인 상장군에 임명하고 그 밑에 차장으로는 항우를 임명하고
또 마지막 말장으로는 범증을 임명해가지고 조나라를 도와주러 출정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장군들은 모두 이제 송이한테 귀속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송이라는 사람이 사실 장군, 무를 갖춘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 서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생인 사람이 상장군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송이를 경자관군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송이 경자관군은 이후에 자기의 초나라 군대를 출병을 해가지고 거룩을 향해서 안양이라는 지역까지 조나라를 돕기에 올라옵니다. 근데 안양까지 와서는 더 이상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46일이 지나도록 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항우, 차장이었던 항우가 상장군 송이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들으니 진나라 군대가 거럭에서 조나라의 왕 조어를 포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하수를 건너서 진나라 군대에 배후에서 공격을 하면 조나라가 안에서 또 대응을 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충분히 진나라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송이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소 등에 붙어 있는 파리, 쇠파리라고 하죠. 이 쇠파리를 우리는 잡을 수 있지만 소의 털 안에 붙어 있는 찐득이는 어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여서 혹시 진나라가 이긴다 해도 진나라 군사들은 피로해질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기회를 틈타서 진나라 군대를 치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만약에 진나라가 조나라를 이기지 못하고 진나라 군대가 패하게 되면 우리 초나라 군대가 그때 이 패한 진나라를 공격을 해서 친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무조건 하고 승리할 수 있어. 그러니 진나라와 조나라가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기든 간에 내버려 두도록 합시다. 아무튼 무기를 들고 직접 싸움에 나서는 것은 당신 항우가 나보다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막사에 앉아서 작전을 짜고 일을 꾸미는 이런 일은 내가 더 당신보다 더 나을 거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쇼 라고 해서 항우의 의견을 무시해버립니다. 이렇게 말한 송이는 이번에는 초나라 군사들한테 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호랑이같이 사납고 양같이 자기 멋대로이고 승냥이처럼 아주 탐욕스러운 놈들, 이런 놈들은 비록 싸움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쓸모없으니 모두 베어버려라 하고 자기 군영에 명령을 내립니다. 자, 송이가 한 이 말은 사실 항우 보고 들으라고 한 말이죠. 자, 이 말을 들은 자존심 강한 항우는 사실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제가 봐도 뻔하죠. 안 봐도 뻔합니다. 아주 열받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 수 더 떠가지고 송이가 이런 일을 벌입니다. 송이의 아들 송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송량을 제 나라의 상국으로 임명을 하게 압력을 넣고 발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송량을 제 나라로 보내기 직전에 전송식을 하게 되는데 큰 연회를 열고 음주 가물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송이가 자기 자식 출세시키려고 공적인 것보다 사적인 거에 집중하면서 한수를 더 뜨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사실 날씨도 상당히 춥고 비도 자주 오고 또 초나라 병사들은 그동안 많이 이제 외지에 나와 있다 보니까 많이 시달리고 식량도 떨어져 가고 아주 기아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초나라의 병사들의 모습을 보다 못한 항우가 그에 반해서 행동하고 있는 송이를 찾아가서 이렇게 또 직언을 합니다. 아니, 힘을 다해 진나라를 쳐부시기도 지금 부족한데 지금 여기서 꼼짝 않고 한 발짝도 나가지도 않고 기회를 타 놓치고 식량도 떨어져서 우리 초나라 군사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그거는 당신 쳐다도 안 보고 당신 아들 통별식에 음주 가물을 즐기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항우는 이렇게 추가로 얘기합니다. 진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내 걱정입니다. 정도 전투 패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초나라의 회왕이 당신한테 모든 군사를 맡겼는데 싸워보기는커녕 자기 자식 챙기기에 정신 팔린 당신 송이 당신 같은 사람이 진정 초나라의 신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항우가 직설적으로 송이 장군, 상 장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합니다. 자, 성질 급한 항우는 그날 밤새 잠을 못 자고 설치더니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상 장군이 자고 있는 송이의 막사로 난입을 한 다음에 자고 있던 송이의 목을 바로 베어버리고 그 목을 들고 막사 밖으로 딱 나와서 초나라 군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송이와 제나라가 우리 초나라를 모반하려고 해서 초왕 회왕께서 나에게 명령을 내려 송이를 죽이라고 해서 죽여버렸다 라고 이렇게 일단 거짓말로 병사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러니까 송이를 죽인 이유가 제나라와 송이가 모반하려고 하는 것을 회왕, 초나라 회왕이 알고 나보고 죽이라고 해서 내가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장수들이 항우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바로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부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초에 항장군 당신의 항씨 집안이 초나라를 처음으로 세웠으니까 오늘 장군께서 저 반역자 송이를 목을 벤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여러 부장들이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상장군 송이가 죽었으니까 항우로 하여금 상장군을 대리하게끔 의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상장군이 된 이 항우는 자기 사람을 일단 제나라로 보내고 송이의 아들 송양마저 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초나라 회왕에게 보내가지고 송이가 모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송이를 죽였다라고 전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항우는 군대 내 장수들에게는 회왕이 송이를 죽이라고 해서 송이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또 초나라 회왕한테 와가지고는 그 반대로 송이가 모반을 해서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상반된 시점상 상반된 말을 하는 거죠. 어찌되었건 항우는 자기가 꼴보기 싫은 이 송이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찌 보면 항우가 자기 자신보다 못난 저 송이 같은 사람이 자기 상급자로 있고 그런 거 못 봐주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송이를 성급하게 해치워 죽여버린 것 같습니다. 회왕은 항우가 본반하려고 해서 송이를 죽였다라는 말을 듣고 항우를 상장군으로 또 임명을 하고 거기다 더해서 경포하고 포장군 두 사람을 항우 밑에 배속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거록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우가 송이를 죽여버리자 항우의 위세가 초나라 내에서는 물론이고 이 여러 제후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야, 항우 저 사람이 송이 장군도 그냥 목 빼버렸대. 뭐 이런 소문이 난 거죠. 그리고 이 항우는 당시에 함께하게 된 경포와 포장군에게 군사 2만을 떼어주고서 하수를 건너가서 거록에 있는 초나라를 구원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 경포와 포장군은 하수를 건너와서 진나라 군사들과 싸워가지고 강 북쪽에 진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두보를 확보한 거죠. 자, 이때 조나라에 있던 진여가 다시 자기 사자를 항우에게 보내가지고 빨리 지원병을 좀 보내달라라고 사자를 보냅니다. 자, 항우는 자기 휘하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하수를 건너갑니다. 항우가 하수라는 강을 건너자마자 타고 온 배를 모두 강물 속에 가라앉히고 맙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어 이동해 가면서 해먹고 있는 밥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밥솥을 다 깨버리고 또 막사도 싹 불태워버리고 각각의 병사들에게 딱 3일치의 양식만을 지참하게 만듭니다. 자, 이같이 항우한 조치는 어떻게 보면 병사들에게 이제 필사의 의지를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사성어로 파부침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 파부침주는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라는 뜻으로 군인이 싸움터로 나가면서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결전을 각오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쓴다고 하죠. 자, 이와 같이 항우의 군대가 하수를 넘고 나서 초나라의 항우 군대는 진나라의 왕리가 이끄는
진나라 군대와 9번 싸운 끝에 결국은 이기게 되고, 또 진나라의 장안 장군이 건설한 용도를 마저 끊어버리니까 보급이 끊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거록 전투에서 항우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진나라의 장수였던 소각은 싸움 중에서 죽게 되고, 또 진나라의 장수였던 왕리 역시 항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또 진나라 장수 섭간이라는 사람은 초나라 군대한테 항복하지 않고 결국은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 이와 같이 조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록으로 달려온 항우 말고 다른 제후들 한 10개 제후가 더 있었는데, 이 다른 제후들은 자기들이 끌고 온 군사를 먼저 출격해서 진나라와 싸우지도 않고 그냥 주저주저 합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항우의 초나라가 진나라 군대하고 싸움을 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제후들의 장수들은 그냥 싸움만 지켜보고 감히 싸움에 뛰어들지는 못했던 거죠. 결국에 이 항우가 이끄는 초나라의 군대가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일당 10의 그 기계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나라 군대를 대파하고 나니까 이때 초나라의 항우 밑에 다른 제후군들이 와가지고 이제 허리도 못 펴고 굽실굽실하면서 항우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 항우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제후군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상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후들은 모두 이제 항우에게 귀속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된 거죠. 연합군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된 사람은 항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거록에서 패한 진나라 장안 장군에 대한 뒷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승이 진나라 말기에 반란을 일으킨 이후에 계속해서 승리를 했던 진나라의 장안 장군이 이 거록 전투에서 처음으로 대패를 하게 되자 극원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진나라의 잔병들을 이끌고 일단 주둔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확장은 못하고 그냥 버티고만 있는 거죠. 이때 항우는 그보다 조금 더 아래인 장남이라는 지역에서 주둔하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안 장군은 퇴각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지만 자기 스스로 혼자 퇴각하지 못하고 함양에 있는 진나라의 2세 황제 호해의 의사를 물어보려고 자기 밑에 있는 사마흔이라는 장군을 사자로 함양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사마흔이 함양에 도착했는데 궁궐 바깥에서, 궁궐 안에 들어가길 기다리는데 궁궐 바깥에서 3일을 기다려도 아무도 나와서 맞이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당시에 함양성 안에 호해를 아주 갖고 놀고 있던 간신 조구가 이 모든 것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는 그 뜻을 알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다시 발길을 돌려서 장안이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간신이었던 조구가 자기 사람을 시켜가지고 사마은의 뒤를 추격해서 미행하게 하는데 눈치 빠른 사마은이 그걸 눈치채고 그 추격자를 따돌리고 다른 길을 통해서 다시 장안에게 돌아와서 장안한테 함양 갔다 다시 돌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구라는 사람이 함양성의 조정 안에서 청사를 혼자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제 일을 않고 조구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저 반란군들과 싸워서 이겨도 그만. 만약에 이기면 조구가 우리가 이긴 그러한 공을 시기를 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반란군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으로 조구는 또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반란군과 싸워가지고 이기건 지건 간에 이제 우리는 득될 게 없으니까 장군께서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을 장한 장군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장한 장군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저 조나라의 장수였던 진여가 장안 장군을 설득하기 위해서 장안 장군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자, 진여가 진나라의 장안 장군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전 전국시대 때 진나라에 소왕이 있을 때 당신네 나라 진나라의 명장 백기 장군이 남쪽으로 남하해서 초나라를 더 멀리 쫓아냈고 또 북쪽으로는 장평 전투에서 조나라의 대장이었던 조갈 장군을 죽이고 조갈의 조나라 군사 40몇 명을 구덩이에 파묻어 죽였어. 성을 공격하게 되면 반드시 함락을 시켰고 땅을 공격하게 되면 반드시 점령을 했던 백기 장군이지만 진나라의 소왕은 노여움을 사서 결국 백기 장군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진나라 황제 때 몽염 장군은 북쪽의 흉노족을 몰아내고 넓은 땅을 차지하는 그런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몽염 장군 역시 양주라는 지역에서 참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는 진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 공 세운 사람들 모두에게 봉지를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진나라법을 이용해서 목숨을 잃게 만들었기 때문이요 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렇게 씁니다. 당신은 진나라의 장군이 된 이후로 3년이 지나도록 많은 군사를 이끌고 훌륭한 전투를 많이 해오고 있었어. 하지만 진나라 내부에 간신 조군은 오랫동안 이세 황제 호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아첨을 일삼고 있으니 지금 당신 장안 장군은 비록 공을 세운다 하더라도 죽음을 피하기가 어렵고 또 만약에 공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또한 죽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요. 앞으로 하늘이 이 진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 분명한데 당신이 아무리 용을 써봐야 소용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버림받은 장수가 되어가지고 외톨이 되지 말고 차라리 이 시점에 장군 병사들과 같이 마음을 바꿔 우리 제후들과 함께 진나라를 공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회유하는 편지를 진여가 써가지고 장안 장군에 보냅니다. 자, 이 편지를 읽고 난 장안 장군이 자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결국은 비밀리에 자기의 사자를 항우한테 보내서 뭔가 협약을 하려고 사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거룩전투에서 대승할 항우가 이 시점이면 다 된 밥에 무슨 협상이 필요하겠습니까? 항우 입장에서. 그러니까 항우는 장안 장군이 협상을 하자고 사자를 보냈어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계속 진나라 군대를 공격하여 갑니다. 자, 이렇게 하자 이제 마음이 더 다급해진 장안 장군이 다시 한번 사자를 항우에게 또 보내면서 이번에는 항우를 만나서 아예 협상이 아니라 우리가 항복을 하겠다 이렇게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서 항우가 자기 군관들을 딱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군량미가 얼마나 남았어?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군사들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항우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만 싸우고 장안 장군이 우리한테 항복한다고 하는데 그거 받아들여야 되겠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하니까 나머지 항우의 부장들이 좋죠. 옳은 판단입니다 하면서 승낙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안은 항우와 원수라는 지역, 그러니까 안양의 남쪽에 은나라 때 수도였던 은어입니다. 이 은어라는 지역에서 장량과 항우가 서로 만나가지고 둘이 항복 의식을 행한 다음에 이때 장안 장군이 항우를 보고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진나라에 있는 조구가 진나라에 남아있는 충신들을 전부 다 모함해가지고 진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항우는 그 즉시 장안을 옹왕에 임명을 합니다. 자, 이 옹왕이라는 것은 사실 거록에서 있는데 이 옹왕은 저쪽 진나라 함양성 근처인데 아직 거기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옹왕으로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장안 장군을.
자, 뭐 인심 쓰듯이 한 것 같지만 뭐 나름대로 꿍꿍이가 있었겠죠. 아무튼 장안 장군은 항우에게 항복을 하고 초나라 군중 안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 밑에 진나라의 군사들과 함께. 자, 이때 또 항우는 장안 장군의 부장이었던 사마운,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이제 동해, 이런 그 진나라의 장수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모두 이끌고 이제 같이 연합을 해서 진나라 쪽을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장안 장군 진나라의 항복을 받아낸 항우는 그의 진나라 병력까지 함께 묶어서 이윽고 행렬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신안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이 여러 제후군들의 그 군관들과 또 사졸들이 옛날에 진시황이 폭정을 막 이루고 있을 때 진나라법에 의해서 노역에 이제 징발돼 가지고 진시황릉 여산릉에 그 축조하는데 동원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아주 변방까지 배치돼 가지고 수비병이 되거나 아니면 저 서북 쪽에 그 만리장성 그 장성을 쌓는 그런 노동에 동원돼 가지고 아주 그냥 고생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대부분이.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관중지방, 그러니까 진나라의 중심이었던 이 관중지방에 살면서 진나라의 관리를 나온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푸대지업을 받으면서 서름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여러 제국의 군사들은 항복을 한 진나라 군사들을 무척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못살게 굴고 뭐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전에 진나라 진시황 있을 때 당했던 그 서름을 이제 항복하고 자기들하고 함께 움직이게 된 진나라 군사들한테 보복을 하듯이 못살게 군 거죠. 그러니까 이때 항복했었던 진나라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웅성거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장안 장군이 우리를 속이고 저 항우 밑에 항복을 해버리더니 우리가 오늘날 진나라의 군사도 아니고 또 이대로 관중에 만약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이기지도 못하면 다시 저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저들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제대로 인간 대접 받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초나라에 협력을 했다라는 것을 저 진나라가 알게 되면 우리 진나라에 두고 온 가족, 부모 이런 사람들 분명히 다 죽음을 당할 텐데 이거 어쩌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와 같이 진나라의 군사들이 그 무리 안에서 자꾸 동요하는 모습을 다른 제후군의 장수들이 듣고 항우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항우가 바로 즉시 경포하고 포장군을 불러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항우가 결심을 하는데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진나라의 군사들, 졸병들이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한테 복종할 마음이 없구나. 그런데 이러한 진나라 패잔병들을 끌고서 함께 관중에 들어갔을 때 그놈들이 우리의 명령을 듣지 않고 만약에 반역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위험하게 될 것이니까 차라리 이 시점에 저 진나라에 항복한 군사들을 모조리 죽여서 뒤끝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미 항복한 진나라의 장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안 장군, 그 다음에 사마운, 뭐 동해 이런 세 사람들, 그러니까 장성들만 남겨놓고 이 나머지 진나라의 사병들은 전부 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초나라 군대를 시켜가지고 진나라의 사병들을 기습을 해서 약 20만 명에 달하는 진나라 사병들을 신안성 남쪽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생매장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안에서 항우가 진나라의 병사들을 생매장시킨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항우가 용감하고 용맹스럽고 의리 있고 저돌적이고 뭐 이렇다고 우리가 좋은 면을 많이 보죠. 근데 만약에
항우가 초안전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를 했다면 아마도 이와 같이 사람을 생매장하고 인정사정 보지 않는 이러한 잔인한 인간이 진시황 내지는 호해보다도 더 악랄한 폭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성질급하고 난폭하고 잔인한 이러한 항우는 마지막 해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게 어찌 보면 천만다행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항우 본기 2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예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먼저 도착한 유방을 늦게 도착한 항우가 함곡관 쪽으로 불러내서 유방을 암살하려고 했던 홍문연의 연회 내용과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공을 이룬 항우의 추종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서 분봉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제 오른쪽 제 사진 눌러서 구독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 왼편에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내용 중에서 전담열전 그리고 장이진여열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시청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